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얘기는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잘 아시다시피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기 이제 보이시는 저 질문,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라고 할 때 저 생각은 의식세계를 뜻한다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식세계, 나의 생각의 세계죠. 그것은 분명 지금 갖고 계신 그 의식세계, 생각의 세계, 태어날 땐 분명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갖고 계신 의식세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생각 안에는 정리되어 있거나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삶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의 세계입니다. 제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같이 인문학이라는 이런 주제를 놓고 소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인문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는 이 물음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담겨 있는 나의 의식세계, 분명 태어날 때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의식세계가 어떻게 내가 갖고 있을까? 어떤 경로로 내가 갖고 있는지 이 물음은 나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는 이러한 이 물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물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질문을 던진 것인데요. 나의 의식세계, 내 생각의 세계는 어떻게 내 생각의 세계로 자리 잡혔을까? 우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확인해야 할 것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 즉 우리들의 대다수는 이 질문과 별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질문, 제가 지금 던진 질문 또는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유사한 질문이라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지에 대하여 한번 솔직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판단이 맞다면 대다수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사는 과정에서 이 질문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제 논리에 따르면 애당초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생각해야 할 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삶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규정하는 내 생각, 갖고 태어나지 않은 내 생각,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가 갖고 있을까? 바로 제가 던진 이 질문을 만나야 참다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던져야 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살아왔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게 뚱딴지 같이 느닷없이 라틴어가 나왔는데요. 이거 데카르트의 말 그러면 뭔지 알죠? 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코기또 에르고 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데카르트가 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과연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까?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이게 우리의 참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생각하다라는 이 동사, 즉 사유의 과정을 밟은 사람은 생각하다라는 것 자체가 필경 어떤 것을 가져오냐 하면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된다. 자, 다른 걸 떠나서 이 말, 우리가 그냥 암기하고 넘어간 이 말을 놓고 보더라도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잘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정체성, 이것을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는지, 또 생각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또 나아가서 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 라는 이런 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는 회의한다와 별 차이가 없는 말이다. 네, 그만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회의하지도 않는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에 대해서 회의할 줄 모릅니다. 이게 엄중한 문제를 낳는데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의식세계 안에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입식 암기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대중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흡수하고 의식세계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회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17세기의 인문학자입니다. 스피노자. 네덜란드인이면서 유태인이었던 이 스피노자가 데카르트의 말을 받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의식의 성질, 즉 우리의 의식 세계 안에, 생각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그것의 성질이 뭐냐? 바로 고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데카르트의, 스피노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고집하십니다.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그대로 사람은 한번 형성한 의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고집하고 주장하는 그 생각,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이 놀라운 비대칭성의 문제입니다. 요컨대 무슨 뜻이냐 하면 생각하다라는 이 사유는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회의할 줄 안다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의 과정을 갖지 않고 의식세계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많이 있는데
그것의 성질이 고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은 막무가내의 고집이다.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득이란 말이 있지만 설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설득해 본 경험이 있으시면 잘 아실 거예요. 설득이 잘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설득을 하는 것을 아예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자기 생각에 이렇게 오만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요? 이 자신만만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비대칭성의 문제, 즉 생각하다라는 동사는 그 행위 자체에서 끊임없이 회의하게 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떤 의식이, 그것이 이념이든 뭐든 의식세계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그것의 성질은 고집인데, 이것이 회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막무가내로 고집하는, 저는 이 점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한번 되돌아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처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할 줄 모르고 회의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막무가내로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그래서 부부간에도 생각을 하나로 모아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자기 생각에 오만한, 의도적으로 오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오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만한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의 성질 때문에 오만해진, 그래서 의지로 겸손해질 줄을 모르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경청하면서 서로가 겸손해서 생각을 모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다시금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덜 외롭고, 그래서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럴 때 관계의 풍요로움을 통하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외로움을 그래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우선 제일 제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강조하는 것은 우선 이 질문, 제가 던진 이 질문을 통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정말 생각하다라는 것은 회의한다 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할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오만하진 않지만 내 생각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겸손해짐으로써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것이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 형제간이든 동료간이든 지금까지 그냥 생각에 대해서는 포기해왔던, 서로가 서로를 포기해왔던 이것을부터 다시 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 수 있었으면, 이게 제가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 문제가 정말 자기 생각에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 이 문제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문제, 그 다음에 사회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를 낳았는지를 한번 보시죠. 하나는 인간 관계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인간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든 누구 관계든 서로 자기 생각만 고집할 뿐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별 볼 일 없으니까 어디에 집착하냐? 바로 소유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외로운 존재인데 이 외로움을 어디에서 충만시키는가라는 데서 이 관계를 통하여 충만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는, 명품에 집착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정말 여러분이 외롭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관계를 정립하려면 우선 나부터 겸손해지는, 나의 의식세계에 대하여 겸손할 줄 아는, 그래서 내가 먼저 나의 얘기를 주장을 하기보다는 경청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은 내 생각에 대하여 겸손하다는 표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 생각에 대하여 겸손해진다는 것에 어쩌면 가장 근접한 나의 모습은 경청하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 관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바로 사회운동과도 관련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고집할 뿐이기 때문에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 모든 운동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운동이라는 것. 여러분이 정말 무엇이든지 이 세상이 변화돼야 된다. 어쨌든 이 세상은 어차피 변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각에 대하여 변화시켜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세상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죠. 우리가 운동이라고 할 때, 이건 갑자기 이제 운동 그러면 운동권 뭐 이런 얘기로 떠오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래야 당연한 것이죠. 운동은 우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 어렵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또는 나와 처지가 같은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걸 일컬어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조직. 당연하죠. 조직해야 돼. 조직. 그 다음에 우리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 즉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선전,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운동, 시민사회운동 조직은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이 세 개의 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 사회운동의 어려움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선전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설득이 안 되니까. 해봐도 잘 안 되니까. 실제로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지만 거의 안 됩니다. 아무리 팜플렛을 만들어 돌리고 해봐야 헛일이에요. 효과가 없어요. 아무도 그거 주소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 이미 오만한데, 남에게 경청하지 않는데 그걸 왜 받아듭니까? 그걸 뭐하러 읽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오만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행태가 오만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운동의 건강성은 바로 이것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데, 우리의 경우에는 교육, 학습도 거의 안 하고 또 이것도 안 되고 결국 뭐만 남았어요? 조직만 남았어요. 한국의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제가 볼 때 이 운동의 건강성을 상실한 데서 오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만 남으니까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조직 내 그 알량한 권력 다툼, 여기에 조직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마치 그 조직, 그 사회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문제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유하지 않는 이런 데서 비롯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아가서 얘기할 것이, 그러면 한국에서 좀 비판적인 의식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소수의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선배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는데, 학교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또한 바로 그런 오만성, 상대적 우월감에서 오는 오만성으로 역시 공부 안 하는, 몇 권의 책을 읽은 걸로 태양의 진리를 획득한 양 공부 안 하는, 이러니까 이 사회가 이 비판력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게 태어난 사람은, 이건 제 표현입니다마는 뻔뻔한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시시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이 땅에는 이게 제 좀 어줍지 않은 그런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고결함도 섬세함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다른 걸 떠나서 바로 이 자기 사유에 대한 이 오만성, 그리고 이른바 진보 세력에 포함된다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사람들도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적 우월감에서 오는 오만성, 이런 것으로 멈춰버린, 이게 우리의 지금 자화상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나를 어떤 인간으로 지을 것인가 라는 것이 아주 낮은 수준에 멈춰버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나,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나 라는 것을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하여 한번 같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나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생각의 세계, 의식 세계가 어디서 형성될까? 바로 어린 시절, 유아 시절, 초년,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의식 세계를 형성하는 곳이 가정과 학교입니다. 당연하죠. 가정, 그리고 학교.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아이에게 부모가 생각하도록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기회가 없다. 왜? 부모가 생각하도록 요청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교사가, 선생님,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들 학생들에게 생각하도록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나는 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과연 있었나?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로부터도, 우리 학교에서도 생각할 것을 요청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생각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아이의 말에 경청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과연 우리가 아이의 말에 경청할까요? 과연 아이에게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가 대접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화가 결합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빨리빨리 문화, 또 가부장적인 문화, 아이를 수직적인 관계로 보는, 이런 수평적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주체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로,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사유하는 주체로, 인격체로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내 소유물,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에게 생각을 묻기는커녕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성실하게 대답하지 않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제가
유럽의 한 아동학자가 쓴 책에서 읽은 부분인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하기 뒤에 약 1년 3개월 내지 1년 6개월, 한 20개월, 늦어도 20개월 되면, 생후 20개월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하는 아이의 동선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말하는 걸 모두 다 녹취를 했습니다. 도대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나 연구하기 위해서. 유럽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은 당연히 엄마였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한 뒤부터 만 3살 36개월까지 하루 종일 말하는 것을 모두 다 녹취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풀어서 통계를 냈는데요. 제일 많이 한 말은 엄마. 둘째로 많이 한 말은 아빠 아닙니다. 맘마도 아니에요. 둘째로 많이 한 말은 왜입니다. 묻는 거죠. 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통 세상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거. 비가 오면 왜 비가 오는지, 날이 추우면 날이 왜 추운지, 이런 질문을 누구에게 합니까? 엄마에게, 또 아빠에게. 그럼 엄마와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럼 거기서 멈추나요? 아니죠. 또 다른 왜가 나오죠. 이 왜라는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그러니까 엄마 다음에 두 번째 왜가 오는 것이다. 한국에서 과연 엄마가 첫 번째로 오겠지만 두 번째 왜가 올까?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다. 우리의 문화가 이 아이가 던지는 왜라는 질문을 감당할 수 없다. 왜라는 질문 던지면 꼬리를 물고 이어질 텐데, 그러니까 일찍 차단시켜야 되겠다. 여기서 나온 답변들, 우리에게 익숙한 답변들이죠. 크면 다 알아. 나도 몰라. 몰라도 돼. 이 정도에 멈추냐. 그래도 또 물어보니까 결국 야단치는.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유태인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유태인들은 아이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이끌 때 우리는 아이가 생각하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도 받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이 왜라는 질문 스스로 접게 됩니다. 누가 받아주나요? 세상이 받아주나요? 왜라는 질문을? 어림도 없죠. 학교에서 받아주나요? 어디서 받아줍니까? 왜라는 질문이 죽은 사회. 왜라는 질문은 논리의 추구이며 합리성의 추구이고 토론 문화의 토대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부터 왜라는 질문을 죽였기 때문에 살아날 곳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온통 정치면이건 뭐 어디건 다 논리로 다투지 않습니다. 요즘 불거져 나오는 국정교과서에도 논리로 다투던가요? 바로 90%가 뭐 좌빨이다. 이런 인신을 규정하고 공격하는. 아무튼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도 거부당한 우리가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서도 과연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요청할까? 생각할 것을 요청하면, 우리의 생각을 물으면, 학생의 생각을 물으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글쓰기와 토론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글쓰기와 토론을 얼마나 했나요?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죠. 하나는 자연과학, 수학, 정밀과학.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범주는 인문사회과학입니다.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은 사유의 학문입니다. 즉 생각하라는 학문이죠.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리고 그 생각에는 나름대로 논리를 갖춰라.
즉 사유와 논리를 요구하는. 그런데 그러려면 사유와 논리를 갖추려면 그걸 갖게 하고 평가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글쓰기와 토론인데, 우리는 인문사회과학 학교에서 공부하는 예컨대 역사, 지리, 사회, 정치, 경제, 도덕, 철학 이와 같은 학문을 공부하면서 과연 글쓰기와 토론을 했던가? 별로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뭘 했을까? 암기를 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학생 때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 사형제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은 우리에게 생각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 과정은 바로 글쓰기와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인문사회과 인간과 사회에 관한 학문, 이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 보는 눈을 떴다는 의미여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그런데 아주 어쩌면 엄중한 문제가 여기에 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과 논리를 갖추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글쓰기와 토론은 누가 하나요? 각자 나가 합니다. 내가 글을 쓰죠. 내가 토론의 주체입니다. 근데 암기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을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인문사회과학,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서 나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하여, 도대체 인문사회과학 공부를 한다면서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소고될 수 있는지, 인문사회과학 공부를 전체주의 교육으로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군국주의 일본 시절에 이 땅에 근대식 교육이 접목된 이래로 우리가 분단과 전쟁 때문에 1948년 민주공화국에 섰음에도 민주공화국의 학교다운 학교로 바뀌지 못한, 이것이 여전히 이와 같이 전체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자, 여러분이 아주 그렇게 높은 사회문화적 소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인문사회과학, 인간과 사회에 관한 공부를 한다면서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없을 수 있나요? 내가 소고되고 모든 학생에게 인간과 사회에 관한 공부에 모든 학생, 여학생, 남학생, 성소수자, 또 가난한 집안 아이, 부잣집 아이, 이 모두에게 똑같은 진리다. 이게 인문사회과학인가요?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없는 인문사회과학이 가능한가? 이게 전체주의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내용을 입력시키고자 했던 그것은 누가 선택할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내용을 나의 의식세계에 집어넣을 것을 누가 선택할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통하여도 알 수 있죠. 누가 정합니까? 당연히 지배 세력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왜 학교 공부를 통해서는 비판 의식의 형성이 불가능한가를 알 수 있죠. 자, 이 구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선 첫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가정에서도 생각할 겨를이 없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야단 맞는, 학교에서도 생각을 요구하지 않고 암기로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입력된 것을 막무가내로 고집한다. 회의 없이 막무가내로 고집하도록 이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입력된 것은 누가 선택하나? 바로 지배 세력이 선택하는.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서민들, 노동자들의 경우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통하여 회의하지 않는다.
회의하지 않는데 의식세계 안에 들어있어서 그걸 막무가내로 고집하는 것은 누가 선택한 것인가? 지배 세력이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엄청나게 노동자들은 많지만 노동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근데 그거를 조금도 의심 없이 고집하는, 이게 바로 어떤 걸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면서 확고한 생각으로 굳혀 있는 것이 없을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는,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과 같이 함께 끊임없이 반성적 성찰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예컨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할 줄 모른다. 회의할 줄 모르는데, 전혀 회의할 줄 모르는데 입력된 것은 있다. 입력된 것은 정말 회의할 줄 모르는 채 막무가내로 고집하게 된다. 근데 그 입력된 것은 무엇이냐? 지배 세력의 헤게모니, 이념, 객관적 진리라고 포장된 지배 세력의 관점, 이데올로기, 이것이 바로 그의 의식세계에 들어앉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구도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 생각의 과정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회의하지 않는다. 입력된 것은 무조건 막무가내로 고집한다. 어떤 회의도 없이. 근데 그 입력된 것은 누가 선정하고 하는가? 당연히 지배 세력의 헤게모니가 작동되는. 자, 이렇게 제가 강조한 것은 가정과 학교에서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바로 지배 세력의 관점, 이념을 객관적 진리로 포장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입력시킨다. 이게 반노동자 의식,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배경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데요. 자, 그러면 내 생각, 어떻게 내 생각의 세계가 됐을까요?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생각의 세계,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그것을 주체성의 관점에서 한번 나눠 봅시다. 지금 이 질문을 놓고 따져보는 거예요. 즉, 내가 주어로서 의식세계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고요. 내가 주어로서. 그 다음에 나는 그저 대상, 객체로 의식세계를 입력받는 과정이 있다. 우선 오늘날 엄청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엄청난 양을 흡수하고 있죠. 대중매체는, 이것은 이 자체로 95% 이상이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의 논리. 대중매체 앞에서 우리는 대상 객체일 뿐이죠. 왜냐하면 대중매체라는 이것 자체가 생존하는 구조가 자본의 힘으로, 광고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형편일 때 그렇지 않을 수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대중매체로 엄청난 양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제도교육, 학교 교육을 통하여 주입받죠. 이른바 주입식 암기교육. 제도교육 앞에서도 우리는 대상 객체일 뿐입니다. 그렇죠? 제도교육은 이것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관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중매체와 제도교육을 통하여 대상 객체로서 엄청난 양의 의식세계 안에 담게 될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강조했듯이 사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별로 의심하지 않는, 의문조차 제기하지 않는 자본과 국가, 이것이 실제 우리의 의식세계의 진짜 주인이다. 만약 이쪽을 통하여 형성하지 않으면, 비판적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쪽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독서, 책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책을 남긴 사람의 생각을 참조하는 행위, 나의 의식세계 형성을 위하여. 그 다음에 토론, 나와 동시대를 사는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는 것, 바로 이 독서와 토론이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 둘 다 거의 안 한다. 한국의 특수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비판의식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형성되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해요. 왜? 나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바로 이 대개는 이제 학교 선배, 아니면 가정에 이제 그런 분이 있는 경우는 고등학교쯤에 이제 부모님을 통하여 그런 경우도 있고, 형이나 누나를 통하여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계기가 없으면 비판의식 형성 자체가 닫혀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렇게 우리로서는 정말 고마운 계기를 가진 그런 분들조차, 제가 강조합니다만 상대적 우월성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직 선배 아직 만나지 못했고 아직 나의 올챙이 쪽과 똑같이 세상을 제대로 볼지도 모르고 비판력도 없고 하니까 상대적 우월성 때문에 오만하고 공부 안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권의 책을 읽은 걸로 태양의 진리를 다 획득하냐, 또 얼마나 고집은 센가요? 묘는 자기 의식에 대해서도 겸손하지 않고 어떤 정서적인 이런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겸손하지 않은, 이것이 이 괴리를 내부에서도 괴리를 낳고 대외 관계에서도 괴리를 낳은 이런 치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특히 진보 진영, 개혁 진영 다 지리멸렬한 상태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그 흐름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뭐 국정이니 뭐 이런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지경으로 수세로 몰리게 된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 오만성,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사회를,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야 하는데요.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가 지금 오고 있고 이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산업 구조 자체도 바뀌고 일자리 점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사회, 정치 사회, 경제적 이런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이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과제에서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정말 사유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유한다는 것은 곧 자기 사유, 의식세계에 겸손하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는 이 겸손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타자와의 관계, 그것이 가까운 관계일세,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그걸 통하여 생각을 정말 바꾸도록 이끌어내고 이 관계 자체를 풍요롭게 하는 속에서 소비나 이런 것에서 멀어질 수 있게끔 스스로를 지켜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포기해왔던 이런 다른 사람, 이웃 생각을 바꾸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나 라는 것이 제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오늘의 화두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화두는 겸손을 통한 소통, 겸손을 통한 성숙, 이걸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 이런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서로 우리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